73세에 맞은 첫날 밤에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이거 사랑일까요? 70세 늦은 나이에 하는 재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는데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 내어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경자입니다. 올해 73살이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명절 때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국화꽃에 물을 주는 거죠. 남편이 좋아하던 노란 국화였어요. 처음엔 그리움에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을 주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냐고. 그냥 무탈하게 늙는 게 최고라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하루는 참 길어요. 아침 9시에 동네 복지관에 나가 꽃꽂이 봉사를 하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나오는 도시락으로 해결하죠. 오후엔 다른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조용해져요. 텔레비전을 켜놓긴 하지만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전화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뜸해졌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이 나이에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우스꽝스럽지 않나?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마치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혹시 이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일까요?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화꽃에 물을 주고 복지관에 나가고 집에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하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복지관 앞들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남자분이 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어깨였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첫마디가 참 특이했어요. 국화는 안 다쳤죠? 저보다 화분을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문기찬이라고 하셨어요. 75살이시고 옆 동네 단층 집에 혼자 산다고 하시더군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지관 화단 정리 봉사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었어요. 기찬 씨는 말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거운 물통을 들고 있으면 말없이 받아서 옮겨주시고 꽃을 심을 때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도와주셨죠. 다정한 말을 건네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한 말만 짧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국화가지를 다듬다가 손을 베었는데 기찬 씨가 주머니에서 밴드를 꺼내주시더군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분의 손이 제 손을 감쌀 때 오래간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습니다. 거칠지만 다정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분이 생각났어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왜 혼자 사시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그냥 고마운 마음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가슴 한편이 슬며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국화꽃에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하지만 복지관에 나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화단 정리를 하면서 슬쩍슬쩍 둘러보곤 했습니다. 기찬 씨가 나타나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어요. 오늘 국화가 참 예쁘네요. 어느 날 기찬 씨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부쩍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나누는 대화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보니 공지사항이 붙어 있더군요. 점심 도시락 배달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업체 사정으로 급하게 취소된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가방에서 하나둘씩 집에서 싸온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하셨거든요. 김치통, 나물 반찬, 심지어 밥까지 준비해 오신 분도 계셨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복지관 도시락에만 의존하고 있었구나. 가방을 뒤져봐도 나올 게 없었어요. 물병 하나와 손수건, 그리고 어제 집에서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온 된장국 정도였죠. 기찬 씨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앞에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으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 둘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쓸쓸했어요. 나이 들면서 이런 일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기찬 씨를 보니 더 안쓰러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더 어려우실 텐데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며 기찬 씨께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찬 씨, 이거라도 한 숟갈 드세요. 따뜻하게 끓여온 된장국이에요. 기찬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잠시 망설이시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 있어요. 기찬 씨가 가방에서 꺼낸 건 작은 보온병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유자차였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죠. 유자차인데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저희는 된장국과 유자차를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풍성한 반찬을 나누며 드시고 계셨는데 저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국물로 점심을 때웠어요. 기찬 씨가 된장국을 한 숟갈 드시더니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된장국이 눈물 나는 맛이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깊은 그리움이 담긴 말씀이었죠. 혹시 돌아가신 아내분이 끓여주던 된장국이 생각나신 걸까요? 제가 끓인 거라 별로일 텐데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에서 끓인 된장국을 먹어보네요. 유자차도 정말 달콤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다른 손으로 직접 만든 맛이었습니다. 기찬 씨가 직접 담그신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는 못했어요. 그날 점심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도 멀게 들렸고 오직 기찬 씨와 나누는 조용한 시간만이 선명했어요.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 와야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깜빡했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컸죠. 점심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찬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된장국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야말로 유자차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된장국을 나눠 먹으면서 느꼈던 따뜻함, 기찬 씨의 고마워하는 표정, 유자차의 달콤한 맛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혼자 앉아서 바보처럼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죠. 바보야, 왜 웃고 있어? 혼잣말을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가 참 특별했거든요.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기찬 씨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화단 정리도 함께 하곤 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가 무거운 화분을 옮기시려고 하길래 제가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찬 씨가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장갑을 벗으시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찬 씨의 손등에 깊게 그어진 흉터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길고 깊은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칼에 베인 것 같기도 하고 불에 탄 것 같기도 한 그런 흉터였죠.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흉터가 있을까? 어떻게 생긴 상처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찬 씨는 제가 흉터를 본다는 걸 알아차리셨는지 재빨리 장갑을 다시 끼셨어요. 날씨가 추워서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나 봐요. 그 이후로 대화가 뜸해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편안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녁에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에 서 있는 김 사장님이 말을 걸어오시더군요. 요즘 복지관에서 문 씨랑 자주 보던데요? 네, 가끔 봉사활동 같이 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그 양반 좀 복잡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듣기가 무서웠어요.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김 사장님이 기어이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옛날에 술 문제 있었대요. 자식들이랑도 인연 끊어졌다고 하고 뭔가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흉터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 혹시 싸움이라도 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생긴 상처일까? 정말 싸움에서 생긴 걸까? 저녁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찬 씨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이제는 불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속는 거 아니야? 또 내 마음 다 주고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자꾸 들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한동안 외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알게 된 남자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할머니들에게 똑같이 접근하는 사람이었죠.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기찬 씨도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 외로운 할머니들에게 친절하게 굴다가 뭔가를 얻어내려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기찬 씨의 흉터가 나타났어요. 점점 더 크고 무섭게 변하면서 저를 향해 다가오는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국화꽃에 물을 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지관에 나가면 기찬 씨를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이 모두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사랑을 꿈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기찬 씨를 제대로 마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할 때도 일부러 다른 곳에서 일했어요. 기찬 씨가 말을 걸어오시면 짧게 대답하고 피했죠. 그분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점점 거리를 두시더군요. 그날은 복지관 창고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 기증받은 물품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먼지투성이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낡은 박스 하나가 제 차례로 왔어요.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서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액자, 펜, 그리고 두꺼운 스크랩북 같은 것들이었죠. 먼지를 털어내며 스크랩북을 펼쳐봤습니다. 복지관 역사를 담은 자료인 것 같았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눈이 멈췄어요. 신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환자 구한 정원사, 문기찬 씨.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기찬 씨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거든요. 기사 옆에 붙어 있던 흑백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찬 씨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분명 그분이 맞았습니다. 눈빛이 똑같았거든요. 손이 떨리면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시립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원사로 일하던 기찬 씨가 병동에 혼자 남겨진 환자를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리창을 맨손으로 깨고 환자를 업고 나왔으나 그 과정에서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손등에 흉터가 그때 생긴 거였구나. 싸움에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려다 생긴 상처였던 거죠.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찬 씨의 가족들은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날 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인과 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환자는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구하지 못한 거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거였구나. 자식들과 인연이 끊어진 게 아니라 잃으신 거였구나. 김 사장님이 말한 술 문제도 아마 그 상실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기사 밑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쓰신 것 같았어요. 문기찬 씨는 그 사고 이후 20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 계세요. 손등의 흉터는 그날 밤의 상처입니다. 스크랩북을 덮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왜 울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난 또 내 식대로 오해했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기찬 씨의 조용함, 말이 없으신 것, 혼자 사시는 것,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그분은 그런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흉터를 무서워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 흉터는 영웅의 상처였는데 저는 범죄자의 흉터처럼 생각했던 거죠. 동네 소문만 듣고 그분을 의심했던 것도 정말 어리석었어요. 복지관에서 기찬 씨가 다른 할머니들을 도와주시는 모습, 말없이 무거운 일을 도맡아 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속죄의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창고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찬 씨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혼자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달려가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기찬 씨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분을 의심하고 피했던 제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찬 씨는 그 모든 아픔을 혼자 견디며 살아오셨구나. 2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봉사하며 지내셨구나. 그런 분을 제가 오해했다니. 눈물이 계속 났어요. 기찬 씨에 대한 미안함과 제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꼭 사과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기찬 씨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어요.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에서 유자차를 끓이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기찬 씨가 그날 내어주셨던 유자차 맛이 말이죠. 달콤하면서도 따뜻했던 그 맛. 혹시 직접 만드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유자차를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설탕도 적당히 넣고 꿀도 조금 추가했습니다. 만드는 내내 기찬 씨 생각뿐이었어요. 이걸 드시면서 제 마음이 전해질까요? 다음 날 오후 용기를 내어 기찬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들은 대로 옆 동네 단층 집이었어요. 조그맣고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기찬 씨가 저를 싫어하게 되신 건 아닐까? 며칠 동안 피했던 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가려던 순간 대문이 열렸어요. 기찬 씨가 나오시면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어머, 경자 씨.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기찬 씨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조금의 기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안 보실 줄 알았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기찬 씨도 제가 피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유자차 병을 내밀었습니다. 기찬 씨가 받아주실지 확신이 없었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직접 만든 거예요. 기찬 씨가 조심스럽게 받으시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이 몇 장 놓여 있었는데 아마 돌아가신 가족분들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기찬 씨가 제가 가져온 유자차를 끓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제가 의심했다니. 차를 마시면서 용기를 냈어요.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동안 오해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기찬 씨, 복지관 창고에서 신문 기사를 봤어요. 기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기사인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화재 때 일 말이에요. 손등에 흉터도. 그때 생긴 거죠? 기찬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없이 차만 마시고 계시더군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흉터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때 기찬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흉터가 있는 그 손을요. 처음 만질 때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 손, 따뜻하네요. 기찬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은 게 의외였나 봐요.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기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마 오랜만에 누군가가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찬 씨의 아픈 과거, 그동안 홀로 견뎌온 시간들,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까지 모든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환자 한 분은 구했잖아요. 그분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해가 풀렸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찬 씨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지관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일했고 점심시간에도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두 분 보기 좋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기찬 씨는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제가 무거운 것을 들면 말없이 받아주시고 추운 날이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오셨죠.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하는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기찬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건 분명했거든요. 어느 날 기찬 씨가 말씀하셨어요. 경자 씨 덕분에 오랜만에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복지관 할머니들과 동네 분들이 모여주신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기찬 씨가 제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마음이 떨렸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주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기찬 씨 집으로 갔어요. 이제 저희 집이 된 거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그냥 놀러 오는 집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살 집이라니.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기찬 씨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존재였거든요. 샤워 먼저 하세요. 기찬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거구나.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다니. 샤워를 마치고 나니 기찬 씨가 침실에 하얀 침구를 새로 깔아 놓으셨더군요.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게 고마웠어요. 스탠드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도 샤워를 마치고 나오셨어요. 깔끔한 잠옷 차림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어려 보이셨습니다. 저희 둘 다 침대가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창밖으로 별빛이 보였어요. 참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기찬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불 끌까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어둠 속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찬 씨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보고 싶어요. 당신 눈.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기찬 씨가 놀란 것 같더니 부드럽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기찬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한지요.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지만 오랜 세월 기다려온 온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경자 씨,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은 참 특별했어요. 뜨거운 열정은 없었지만
다정한 손길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한 고마움,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기찬 씨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 오래간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기찬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니 마음이 참 평화로웠어요. 혼자 자던 침대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기찬 씨가 먼저 깨어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깊게 잤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상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더군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뻐근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른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없네요. 기찬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픈 건 아닌데. 그냥 힘이 없어요. 기찬 씨가 빙그레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거 사랑이라 그래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이 나이에 느끼는 사랑의 증거일까요? 기찬 씨가 제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몸은 조금 불편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어젯밤이 정말 특별했다는 증거 같아서 오히려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기찬 씨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게 민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기찬 씨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으면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은 공원에서 동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군요. 그때 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 꼭 잡고 있네요라고 말했어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는데 기찬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할머니 놓치면 안 되잖아.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저희를 보며 두 분 보기 좋아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 관장님도 결혼하시더니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부럽다, 부러워. 우리 나이에도 저런 로맨스가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부러워하셨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점점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공원의 풍경도 달라졌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잎이 떨어지는 길을 걸었고 겨울에는 눈 쌓인 벤치에 앉아 따뜻한 호빵을 나눠 먹었어요. 어느 가을날 평소처럼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단풍이 참 예뻤어요. 기찬 씨가 떨어진 은행잎을 주워서 제 손바닥에 올려주셨습니다.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그런데 은행잎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느끼는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젊었을 때 느꼈던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찬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사랑이 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기찬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손을 놓치면 불안한 거, 그게 사랑 아닐까요?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찬 씨가 옆에 없으면 불안했거든요. 혹시 꿈이었나 싶어서 손을 뻗어보곤 했습니다. 기찬 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경자 씨 없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라는 게 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구나.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 밤에 나란히 누워서 잠드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사랑인 것 같았어요. 기찬 씨와 함께 산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아프거나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일들도 둘이니까 괜찮았습니다. 요즘은 더 많은 계획을 세워요. 내년 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고, 여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부부 캠프에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할 내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겁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을 저희만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계절을 걸으며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혼했던 처제를 형부가 위로해 주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코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압니다. 사람들이 저를 많이 욕할 것이라는 걸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캐리어 바퀴 소리에 저 한기석은 거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54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죠. 아내 소희가 며칠 전 말했던 그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제 다은이 이혼 후 잠시 우리 집에 머물게 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내심 부담스러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앞에 선 다은의 모습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기찬 처제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질끈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가엔 깊은 피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은 톤이었죠.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최대한 조용히 지낼게요. 말을 하는 내내 다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캐리어 하나가 그녀의 전 재산인 것처럼 보였어요. 무거운 침묵이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말수가 적은 성격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겨우 입을 연 제 목소리도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다은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바퀴 소리가 마루에 울려 퍼지는 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미리 정리해둔 작은 방으로 다은을 안내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다은은 잠시 멈춰서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금방 자리 잡고 나갈게요. 그 말에 담긴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은은 방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저는 한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묘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평소 활발했던 다은의 모습을 아는 제게는 오늘의 그녀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다은의 떨리는 손과 지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복도 너머 다은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묘하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다은은 정말 공기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미 일어나 있었고, 저녁엔 제가 퇴근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화장실을 오가는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퇴근 후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엔 없던 투명한 반찬통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뚜껑을 보니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형부 입맛엔 짤지도 몰라요. 다음엔 좀 덜 짜게 만들게요. 마지막에 작은 웃는 얼굴 표시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은의 둥글둥글한 글씨체가 묘하게 정겨웠어요. 반찬통 안엔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언제 만들었을까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조용히 부엌에서 요리를 했을 다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저를 생각하며 간을 맞춰봤을 모습까지 상상이 됐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집어 먹어봤습니다. 짜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메모에 적힌 것처럼 짜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적당한데. 혼잣말을 하며 또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아내는 교대 근무 때문에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혼자 먹는 밥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밥맛이 좋았습니다. 다은이 만든 멸치볶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만든 음식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반찬통을 설거지하려다 말았습니다. 메모지를 떼어내기가 아까웠어요. 그 작은 글씨와 웃는 얼굴 표시를 보고 있으니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웃은 게 언제부터였을까?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메모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짤지도 몰라요 라고 쓴 걸 보니 다은이 얼마나 조심스러워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신경 쓴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다은은 정말 소리 없이 저희 집안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다음 날도 냉장고에 반찬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시금치나물이었어요. 메모엔 어제 멸치볶음 드셨더라고요. 오늘은 나물 만들어 봤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또 웃었습니다. 다은이 제가 반찬을 먹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기분 좋았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면서 다은의 반찬통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냉장고를 열어보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됐어요. 어떤 반찬이 들어있을지, 어떤 메모가 적혀 있을지 궁금해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은의 말투와 행동이 제 하루 중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메모지 하나가 제게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새벽 6시,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새벽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야간 근무 중이었고 다은은 항상 조용히 지냈거든요. 혹시 텔레비전을 켜두고 잠든 건 아닐까 생각하며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걸음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거실 가운데 펼쳐진 요가 매트 위에서 다은이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목덜미를 드러냈고 그곳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회색 크롭티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레깅스는 그녀의 다리 라인을 고스란히 드러냈죠. 다은은 천천히 상체를 숙이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실루엣을 은은하게 감쌌습니다.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처제 다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그 순간 크롭티 밑으로 허리가 살짝 드러났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은의 움직임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고 유연한 동작이 마치 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은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형부, 죄송해요. 깨우려던 게 아닌데. 다은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손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화장실 가는 길이었어. 저도 어색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다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운동복 차림의 그녀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형부, 제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크롭티를 아래로 당기며 자신의 몸을 가리려 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운동하는 거 좋은 일이지.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들렸습니다. 다은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가 좀 배워봤거든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은이 요가 매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몸을 숙일 때마다 목덜미의 땀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계속해. 방해하지 말고.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뭔가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은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다은이 요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잔을 들고 거실을 힐끗 봤습니다. 다은은 매트 위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고요한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제에서 여자로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가족으로만 여겼던 다은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자꾸만 다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 유연한 몸짓, 운동복에 드러난 몸매.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내면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또 야간 근무였고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은은 벌써 방에 들어갔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유리병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어요. 혹시 다은이 늦은 저녁을 드시는 건가 싶어 슬쩍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은이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소주병 하나와 작은 반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소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평소의 조심스러운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표정도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혼자 술을 마시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다은의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마시네. 다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진 게 보였어요. 형부, 죄송해요. 시끄럽게 했나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다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마시던 소주병을 보니 반 정도 비어 있었어요. 잔 하나 더 가져올게. 일어서려는 다은을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제가 직접 찬장에서 소주잔을 꺼내 앉았어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제 잔에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무슨 일 있어?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 어떤 생각? 형부, 전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있는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혼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39인데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요. 다은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말없이 다은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넌 망가진 게 아니라 버틴 거야. 한참 후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버틴 거라고요? 그래.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제 말에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형부가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다은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다은의 손을 덮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다은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요. 어느 쪽도 그 손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엌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은도 저도 외롭지 않았어요. 소주병이 비워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말이죠.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다은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술 때문에 방까지 가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붙인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볼륨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고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웅크린 채 자고 있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평소 조심스럽게 살피던 긴장감이 풀어진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침실에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다은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됐거든요.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려던 순간 다은의 핸드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메모 앱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 뭔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뛴다. 이 감정이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 저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은에게 저는 그저 형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은의 잠든 얼굴을 다시 보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다은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착각 아니야. 나도 그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 마음도 어느새 다은을 향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새벽 요가를 하는 모습을 본 그때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은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몽롱한 상태였어요. 형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어주며 대답했어요. 감기 걸릴까봐 담요 가져왔어. 다은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고마워요. 언제부터 여기서 잤지? 1시간 정도 됐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참 동안 다은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다은이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메모 앱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부, 혹시 이거 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봤어.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그냥 혼자 끄적인 건데. 다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다은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은이 말하는 그 사람은 저였어요. 다은아.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빛에 당황함과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제가 고백했습니다. 다은의 눈이 커졌어요. 형부. 다은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다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처음으로 닿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마치 깨질 것 같은 유리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말이죠.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숨이 가빠져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와 다은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졌고 스치기라도 하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야간 근무가 줄어들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다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다은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아내가 말했어요. 어머, 다은아.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언니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다은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다은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아내가 다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기석 오빠, 요즘 생기가 돌더라.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려 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그래, 별로 다르지 않은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아니야, 분명히 달라졌어. 예전엔 집에 와서도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표정이 밝아졌단 말이야. 아내가 다은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은아, 너 덕분인가 봐.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은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가족이 늘어나니까 집안이 활기차진 거야. 아내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빠 요즘 일찍 들어오네? 아내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소보다 확실히 퇴근 시간이 빨라졌거든요. 다은 때문이었습니다. 업무량이 좀 줄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은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고 싶어서 일찍 나온 거였어요. 좋네. 이렇게 셋이 함께 밥 먹는 것도 오랜만이야. 아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은은 편하지 않았어요. 식사 내내 아내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은에게 반찬을 건네주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다은아, 언니가 야간 근무할 때 오빠랑 많이 대화했지?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다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 별로 안 했는데요. 형부는 원래 말씀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다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오빠는 원래 무뚝뚝해. 그런데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눈치챈 건 아닐까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말수가 늘었어. 예전엔 집에 와서 거의 안 말했는데 요즘은 대화도 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은이 온 이후로 제가 많이 변했어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말하게 됐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은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도 웃었어요. 당연히 좋지. 오빠가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 보기 오랜만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제 변화를 좋아한다는 게 오히려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와 다은의 비밀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가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은이도 불러봐.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피곤하다며 바로 방에 들어갔을 텐데 다은을 부르라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은아, 언니가 부른다. 다은의 방 앞에서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다은이 나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와보니 아내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다은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앉아. 둘 다.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다은과 함께 아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걸 들었어. 아내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은아, 괜찮아? 형부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형부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요. 정말 고마워요. 대화 내용 자체는 평범했지만 목소리 톤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다정했어요. 형부와 처제 사이의 대화치고는 지나치게 친밀했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이런 대화를 녹음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형부? 오빠? 아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다은아, 형부한테 누구한테 그렇게 따뜻했는지 다 들었어. 그 말에 다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아내 앞에 엎드렸어요.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한데? 아내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다은이 더욱 울먹였어요. 언니를 배신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배신? 아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배신 정도야? 이건 배신이 아니라 배은망덕이지. 아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다은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받아준 게 잘못이었구나. 이혼해서 갈 곳 없다고 하길래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아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석, 이혼해. 짧고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소희야, 오해야.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아내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가 서로를 보는 눈빛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 이혼 서류도 준비할 거야.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다은이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다은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다은아, 형부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다은이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제가 감정을 드러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은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문을 닫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은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갈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다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집을 떠났어요. 저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와 다은이 떠난 후 이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더욱 공허해진 느낌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다은이 만들어둔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상한 것들도 있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찬통들이 다은이 여기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거실 한쪽 구석에 다은의 요가 매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떠나느라 가져가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매트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다은이 매일 요가를 하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나와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다은이 하던 동작들이 기억났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숙이며 스트레칭을 하고 팔을 위로 올리며 깊게 숨을 쉬던 모습들 말이죠. 서툴게 따라해 봤습니다. 몸이 뻣뻣해서 다은처럼 유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동작들을 하며 다은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은이 항상 마지막에 하던 동작이었어요. 고요한 거실에서 저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그때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종이였어요. 다은이 마지막 날 남기고 간 메모였습니다. 며칠 전 발견했지만 아직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메모를 펼쳐봤습니다. 다은의 둥근 글씨체가 보였어요. 형부,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형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게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이 시간들이 제겐 정말 소중했습니다. 고마웠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울면서 쓴 것 같았어요. 메모를 읽으며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이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나눈 그 감정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늦은 위로였을까? 서로 외로웠던 두 사람이 위로를 주고받다가 착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던 저와 이혼으로 상처받은 다은이 서로에게 기댄 것뿐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감정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다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가 없는 이 집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이 이 자리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니 그녀가 더욱 그리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다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보고 싶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위로해야 할까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다은도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제가 연락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아내에게서는 이혼 서류가 왔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별다른 이해 없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도 다은을 힘들게 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이 만들어준 마지막 반찬을 먹으며 그녀를 떠올렸어요. 그녀의 미소, 조심스러운 말투, 요가하는 모습, 울면서 사과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다은아, 이름을 부르며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소중했다고 쓴 글귀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다은과 함께한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다은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그리움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